전통 건축의 상징이자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기와. 기와에는 선조들의 과학과 지혜, 기술도 함께 녹아들어 있다. 선에 담긴 아름다움은 물론 문양을 새겨 넣어 삼국시대 문화를 더욱 찬란하게 빛낸 막새. 시대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흔적과 함께 기와는 숨쉬고 있다. 전통 건축을 더욱 한옥답게 빛내주는 기와의 과학과 비밀이 펼쳐진다. 고령 송림리 토기 가마터 기와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삼국의 기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야 기와를 살펴보는 기와 특별전, 고령 김해 등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기와와 함께 삼국시대 기와의 생산, 사용, 응용 등을 한눈에 만날 수 있다. 특히 고령 송림리 가마터에서는 토기와 함께 구워진 연꽃무늬 전돌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령 송림리라고 하는 유적에서 거기가 이제 대가야 토기를 굽던 가마터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가야 시대의 그러니까 이제 벽돌이죠. 이게 발견이 돼서 어떻게 말하면 최초로 가야 시대에 이제 기와가 발견된 사례다.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이번 전시의 주제를 어떤 기와의 생산과 유통, 그 중에서 특히 가야 기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시굴 조사를 마친 고령 송림리 대가야 토기 가마. 고령 대가야의 중심인 이곳에서 토기가 발굴된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지만 연화문이 있는 벽돌이 확인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대가야가 연꽃으로 상징되는 불교를 수용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좋은 그 고고학적인 자료가 확인돼서 2015년에 1차로 정밀 그 학술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화문이 있는 벽돌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 대가야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새로운 그 어떤 연구 테마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옛 가야 지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벽화 무덤으로는 유일한 고아리 고분. 돌방과 연도의 천장에는 붉은색, 녹색, 갈색을 사용하여 그린 연꽃 그림이 남아있는데, 연꽃 무늬가 있는 벽돌의 발견은 이곳의 벽화 외에 실물 자료로는 처음이다. 가야는 문헌상 42년에서 562년까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삼국과 공존했다. 이번 가야 기와 발굴을 토대로 삼국시대의 기와와 어떻게 달랐는지 또 다른 가야 지역에서의 기와 발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이제 기와 건물을 짓고 어떤 왕궁을 짓고 살았는데, 가야도 분명히 한 일종의 왕국인데, 고대 왕국인데, 여기는 그럼 왕국을 이제 총화로를 꾸미고 있었을까? 기술이 부족했던 것 같지는 않고, 토기의 생산이라든가 철기의 생산을 봤을 때, 그렇다면 그것은 가야에서 기와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일 것이다. 많이. 삼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야 기와. 그러나 기와와 벽돌은 고대 국가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연화무늬 벽돌 발굴은 가야 건축에 기와를 사용했다는 반증이 되며 가야가 고대 국가의 체계와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야는 역사적으로 562년 6세기 후반대에 몰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아마 기와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기와를 해서 사용되었던 건물 구조라든가 이런 전통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것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야 기와의 어떤 실체라든가 가야 기와의 제작이라든가 가야 기와 유통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삼국시대에 처음 사용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삶의 안락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온 중요한 건축 재료 기와. 기와는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었을까? 기와의 사용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전통 기와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모습까지 되짚어본다. 우리나라 기와는 삼국시대 초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한반도에서 출토된 기와를 통해 추정해보더라도 2000년 가까이 된다. 원초적 형태의 지붕에서 발전된 것이 기와집, 이영에서 초가로, 청석 지붕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와 지붕이 되었다. 신당서에는 고구려인의 주거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기와집의 형태는 아니었고 삼국 사기에 기와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122년경에는 이미 기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기와가 나타난 이 삼국시대에는 중국으로 보면 중국의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육조 시대 후반쯤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게 삼국시대 이제 후기를 이제 기준해서 그러는 거고요. 삼국 초기는 역시 이제 육조 시대로 보면은 거의 뭐 육조 초기 3세기경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의 삼국 시대하고 그대로 연결은 안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하고의 그 공유 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남 부여 관북리 유적. 백제의 마지막 도성인 사비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관북리 유적에서는 수부명기와 오부명기와 등이 출토되었고, 특히 수부명기와는 부여 관북리 유적이 사비시대의 왕궁 및 주요 기관의 핵심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기와를 생산하려면 공방과 가마를 만들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을 떼면서 발생하는 불길과 연기로 인해서 도성 안에서는 가마의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성 외곽에 가마를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비계에는 부여 백마강 건너편에 대규모 가마터를 조성해서 기와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백제 시대에 대규모로 기와 가마가 조성된 곳은 왕진리 가마터와 왕응사지 가마터, 그리고 정암리 가마터 세 곳 외에는 발견된 예가 없었다. 지난해 발굴 작업이 이뤄진 부여 왕응사지 유적, 인장기와 연화문, 수막새 등 중요 유물 1만여 점이 출토되었고 모두 16기의 백제 기와 가마터도 함께 발굴되었다. 때문에 이 세 곳은 백제 사비 시기 기와 가마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왕응사지 유적에서 기와 가마터가 대거 발굴된 이유는 무엇일까? 왕응사 창건 당시인 577년을 전후하여 창건 건물에 대한 기와 제작과 더불어 사비 도성 내에 기와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규모 가마를 조성하였다. 기와와 함께 와제품도 출토되어 함께 제작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가마터에서 출토된 수막새와 평기와를 통해 왕응사지 출토 기와와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왕응사 목탑지에서 발견된 창왕명 사리기의 명문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위덕왕 24년 577년 이전에 조성되었고 그 당시 사비도성에도 기와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명문의 내용은 죽은 왕자를 위해 탑을 세웠다는 왕응사 창건과 관련된 기록이었다. 그렇게 왕실의 기원 사찰인 왕응사가 완공되고 나서는 왕찰 옆에서 기와를 생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곳 가마터에서는 완공 전까지만 조업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어느 가마에서 만들어진 기와가 어느 건물에 사용되었는지도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국립부여문화정부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백제 사비 기와 연구에서 그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왕흥사지 16호 가마는 소성실에 기와를 구우려고 쌓아둔 상태에 천정이 붕괴되면서 가마에 불을 떼기 전의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당시 기와를 어떤 식으로 적재해서 구웠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가마의 구조를 보면 가마의 앞에는 땔감을 넣는 아궁이가 작게 만들어져 있다. 안에는 땔감이 타는 연소실과 올려놓은 기와가 가마의 열기로 구워지는 소성실이 있다. 소성실 그 윗부분이 약간 그 파괴되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형태로 그렇게 미뤄보면 한 번 그 구울 때마다 그 생산된 수량은 약 500장에서 600장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와를 생산하기 전부터 토기 생산 기술을 갖고 있었고 초기에는 기와도 함께 생산했다. 그러나 새로운 도구가 탄생하면서 기와장은 분리되었다. 기와 그 생산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토기 제작과 좀 분리가 되면서 좀 새로운 또 도구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와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점토를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또 기와를 성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또 새로운 도구들 예를 들면 와도 이제 기와 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점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토기 제작과는 좀 달라진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토로 유명한 고령에서 60년 이상 기와를 제작하고 있는 김은동 제화장. 기와에 대한 열정으로 1000도 이상의 온도를 높여 전통 기와를 굽는다. 우선 다양한 종류의 흙을 준비한다. 불순물을 골라내면서 발로 반죽하고 여러 층으로 흙을 밟아 쌓아 올려 흙무더기를 만든다. 첫 번째 흙더미를 첩벼늘이라고 하는데 첩벼늘이 완성되면 젤줄을 가지고 흙을 얇게 깎아낸다. 흙은 쉽게 말해서 만들기 좋고 소성하기 좋은 흙이 가장 좋은 흙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 흙을 고르면은 그 점력도 적당해야 되고 또 기공도 적당하게 있는 그런 흙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와통은 기와 제작을 위해 나무로 만든 원형 틀을 말하는데 수키와용과 암키와용이 있다. 와통에 흙판을 붙이고 문양을 넣거나 흙다짐을 하는 이른바 바대질을 한다. 성형 작업이 끝나면 1차 건조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윗부분만 건조하고 아랫부분은 마르지 않게 한다. 이틀 정도 건조하고 나면 기와 끝면을 두드려 곡선 모양을 만드는 건장치기 과정과 막세 문양을 찍는다. 자르지 않고 남은 부분을 극낫으로 금을 주고 사흘 정도의 건조가 끝나면 이 부분에 충격을 주어 암키와를 4조각으로 분리시킨다. 이후 건조가 완전히 끝나면 가마에서 구워질 시기를 기다린다. 가마에서 천장까지 여러 겹의 층으로 쌓는데 제일 아래부터 수키와, 암키와, 수키와, 막세를 순서대로 넣는다. 가마 속을 완전히 채워 넣은 뒤 흙벽돌과 폐기와를 이용해서 굴문을 막는다. 기와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성이라 할 수 있거든요. 예, 소성을 잘 하자면은 기와를 적재하면서 불이 가는 불길도 생각해야 되고 기와가 골고루 잘 익게끔
불금을 세어가면서 적재를 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와를 넣는 방법과 불 조절은 기와의 질에 큰 차이를 가져오며 제과정의 숙련된 솜씨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기와를 재는 솜씨가 좋지 않으면 불이 기와에 고르게 분포되지 못한다. 1000도 이상의 온도로 구워내면 강도와 흡수율이 우리의 풍토에 맞았다. 소송 작업은 가마 안을 건조시키는 말림불, 나무를 넣으면서 연소시키는 초불, 기와의 그을음이 연소하여 흰색으로 바뀌게 되는 중불, 가마속 깊숙이 굵은 나무를 가득 넣는 대불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온 정성을 혼을 불과 같이 혼을 불어여야 이게 좋은 그 기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계속 그 번갈아 가면서 이 불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봉통 양쪽에 봉통 가득히 나무를 넣고 막는 막음불 작업인데 모든 구멍에 벽돌을 쌓고 나머지 공간에 진흙을 개어 막는다. 이틀 정도 가마를 식힌 뒤 기와 굴문을 여는데 아궁이에 불씨가 남아있어 다시 불이 붙으면 기와가 흰색으로 변하여 못쓰게 되기 때문에 불씨를 확인해야 한다. 불씨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확인되면 굴문 전체를 열고 기와를 꺼낸다. 겨울에 기와가 얼어서 깨지면 눈과 빗물이 새고 결국 건물에 쓰인 나무가 썩는다. 비나 눈이 오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을 흠뻑 머금었다가 날씨가 개면 똑같이 증발시켰던 전통 기와. 날씨 변화에 따라 자연 조절을 했던 것이 우리 기와였다. 가마 속 온도의 편차는 강도, 흡수율, 내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통 기와와 KS 규격의 기와를 비교 실험해 보기로 했다. 강도가 높을수록 동파율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KS 규정은 2,800N인가인데 실제 우리가 그 지금 나왔던 거는 7,965N 나왔죠. 저희가 만드는 그 전통 가마솥 굽은 거는 보다시피 5,207N이죠. 일단은 동파가 나지 않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도를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도와 반비례하는 흡수율도 측정해 보기로 했다. KS 기와의 흡수율은 9% 미만으로 규정해 놨는데 실험 결과 1%로 측정되었고 전통 기와는 16% 미만인데 4%가 측정되었다. 흡수율이 높으면 동파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기와를 만들 때 흡수율은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수치다. 전통 가마 등료 구조상 온도 편차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뒤쪽에 소성이 조금 덜 됐다 싶은 부분들은 그래도 거의 9%대 기준을 잡는데도 간혹 11%, 12%대도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골라내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강도와 흡수성 모두 소성 온도에 기인한다. 우리 기와는 수백 년을 쌓아오면서 우리 풍토에 맞게 고안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것으로는 버티기 어려웠다. 전통 기와는 중국과 일본의 기와와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섬나라로 습도가 높은 일본은 기와의 흡수율이 최대한 낮아야 하는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흡수율을 5% 이하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보통 한 15% 이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와가 지붕에 올라갈 때 일본의 경우에는 목재 위에 바로 기와를 얹기 때문에 기와에 흡수율이 많다면 건물의 목재가 부식이 되겠죠. 반면에 우리 기와는 흡수율이 높은 반면에 지붕을 이을 때 보토를 많이 깔게 됩니다. 기와가 물을 흡수하고 목재에 전달이 되지 못하도록 보토를 깔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기와는 숨을 쉬었다. 1000도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구워
강도와 흡수율을 우리 풍토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날씨 변화에 따라 기와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얼었다가 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이겨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옛날 기와는 굉장히 과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숨을 쉰다는 얘기는 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걸 오랫동안 머금지 않고 빨리 발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켜켜이 쌓인 기와는 그 자체로 명품이다. 서양식 지붕의 마감은 틈새 없이 반듯하다면 우리 기와는 틈과 겨르를 그대로 놓고 쌓아 올린 여유가 있다. 차거나 더운 공기를 조절하고 집을 보존시켜준 과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기와. 건축과학으로 시작된 기와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막세의 아름다움이었다. 전통 기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국민속촌의 기와 보수 현장. 산자를 엮고 보토가 깔려있는 지붕에 암키와와 수키와를 얹는 작업이 한창이다. 암키와는 보통 기와의 3분의 1을 노출시키면서 겹쳐놓는다. 암키와는 수키와 밑에 놓여져 기와골을 형성하기 때문에 눈과 빗물의 침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좀 전통이니까 전통으로 옛날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식으로 꼭 배우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암키와와 수키와는 진흙으로 붙여 있는데 암키와를 다 얹은 후에 암키와 줄이 닿는 사이로 진흙을 바르고 그 위에 수키와를 덮는다. 수키와의 겉면에는 방망이로 두드릴 때 생기는 돗자리 무늬, 평행선 무늬, 격자 무늬 등의 선무늬와 꽃무늬 등의 여러 가지 무늬가 남아 있고 이따금 절 이름과 제작소의 표시가 새겨지기도 한다. 지붕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 비를 이제 방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모형, 웅장함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붕 자체. 선조들은 지붕에 기와를 그냥 얹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기호, 무늬를 넣은 기와로 꾸몄다. 그런 기와를 한자로 와당, 우리말로 막세기와, 줄여서 막세라고 부른다. 점토를 원하는 모양으로 틀에서 뜬 다음 구워서 지붕을 덮고 처마 끝을 마감하는 건축 자재이기도 하다. 귀족 계층이나 양반들만 기와집에서 살 수 있었던 한반도에서 기와는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다. 막세기와는 둥그런 모양의 수키와와 평평한 모양의 암키와로 이루어져 있다. 암키와 수키와가 지붕 위에 번갈아 얹어지는데 이는 빗물이 기와 골을 따라 흐르게 되면서 눈이나 빗물로 인한 누수를 차단한다. 네, 여기는 이제 고구려에서 출토된 기와들이고요. 아름다운 이제 문양들이 각 시대별로 새겨져서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당을 보면 그 시대적 변천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새겨진 문양들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와로 지붕을 덮는 일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건축 마감재이자 장식물이다. 용마루의 양끝에 높게 부착하던 장식 기와인 치미는 화려하고 독특한 기법을 엿볼 수 있다. 고구려를 시작으로 백제 신라에서 이제 와당이 같이 사용이 되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이 같은 삼국 시대지만 굉장히 다른 느낌의 이제 연꽃 무늬들이 이제 그러니까 각 시대별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문양들이 나타나다가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이제 그 삼국의 요소가 이제 융화되고 당나라의 영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해지고 종류도 문양도 다양해지는 그러니까 이 와당 예술의 이제 거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인 삼국시대 건물터에서 비로소 막새 기와가 발견되고 있지만 제작 기술은 단연 으뜸이었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백제나 신라보다 기와를 먼저 만든 고구려의 막새들에선 역시나 투박하고 강한 기상을 느낄 수 있고 백제는 우아함을, 신라는 화려함을 보여준다. 백제는 도읍지의 위치에 따라 한성도읍기, 웅진도읍기, 그리고 사비도읍기로 나눠지며 그 역사나 문화에도 변화를 겪는다. 수막새 장식 문양으로는 꽃풀무늬, 둥근무늬, 마름모무늬 등 다양하지만 백제 막새 문양에서 연화문이 주로 자주 보이는 것은 불교 문화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연화문 와당은 8장의 잎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인데 백제 기와에서는 4장, 6장, 7장, 9장 등 다양한 잎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백제 연꽃무늬는 꽃잎 끝으로 유연하게 곡선이 내려가다가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돌출하는 반전 수법이 한층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후기에는 파문, 무문이라고 하여 바람개비 혹은 태극무늬를 닮은 수막새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백제 같은 경우에 이제 파문 또는 바람개비문 또는 만자문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다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백제 후기 때 예를 들면은 공주 도읍시기 또 부여 도읍시기에 그런 문양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또 중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문양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삼국에 우리 특히 이제 백제에서 특히 많이 창조적으로 문양을 내거나 발전시켰던 이런 문양이 되었고요. 기와는 건축 부재였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막새에 새겨진 문양은 도깨비 얼굴이라든지 용의 얼굴이 쓰이기도 했고 이것은 부귀 안녕과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염원도 내포하고 있었다. 나아가서는 당시 종교나 사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양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집권자가 이제 거기 이제 안정이 되면 거기에 자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큰 건축을 지을 텐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와당을 짓는다는 것은 최고의 이제 그런 기술자들이 모여서 그 와당을 당시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집약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문화 교류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백제 때 기와 전문 기술자에게 주었던 벼슬을 와박사라고 했는데 고사기를 통해 백제 와박사가 파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와박사를 파견해 사찰인 비조사, 사천왕사의 기와를 제작할 정도로 건축과 기와 제작 기술이 삼국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던 것이다. 기와 같은 조그마한 거지만은 어떤 건물의 부속으로 유행했던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하더라도 상당히 전문화해서 기술이 아주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기술을 이렇게 수출이죠. 아마 이런 부분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와 문화는 통일신라 시대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된다. 삼국시대에는 거의 제작되지 않았던 안막새 기와도 다량 제작되었고 전돌 등이 새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궁전과 사원 등을 새로 지으면서 기와 제작이 국가적 차원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경주 월성 101년에 축조되어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대부분 왕이 거주한 왕경의 중심 공간.
2004년 12월부터 천년고도 경주의 월성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막세기와 귀면기와 치미 등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집중적으로 수습되었다. 이 기와들과 토기들은 역시 그 왕궁에서 사용하고 왕궁이 이제 멸망하고 폐기가 되면서 버려졌던 그런 유물들이 되겠는데요. 이 유물들이 주로 이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그 많은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역시 삼국사기 기록에 보이는 그 월성의 유지 기간이 역시 800년 이상 지속되었던 것을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는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글씨가 새겨진 명문 기와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존 처리와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인, 본 등 전례 없이 다양한 글자들이 새겨진 명문 기와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전인이라는 것은 왕실의 사무를 관장하던 내성에 소속되어 있던 하부 관청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와에 전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와나 그릇을 생산하던 와귀전에 소속되어서 그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의 내용은 주로 절 이름, 제작 기호, 제작 연대, 사용처 등인데 주로 평기와에서 확인된다. 특히 의봉 4년 개토명 암기와를 통해서는 679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알 수 있어 기와 편년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의봉이라는 것은 당나라 고종의 연호였다. 의봉 4년은 즉 679년을 의미했는데, 개토는 땅을 연다는 의미로 조영 공사를 뜻한다. 679년에는 사천왕사와 안압지, 즉 동궁과 월지에 조영 공사가 있었다. 이때 새로 기와를 올리면서 적은 명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재성이라는 문자기와가 있습니다. 이 문자기와는 그 삼국사기를 살펴봤을 때 파사왕 22년, 즉 101년에 금성의 동남쪽에 성을 쌓았고 이곳을 월성 혹은 재성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성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재성명 문자기와가 출토됨으로써 역사 기록을 고고학적 발굴 조사로 확인한 커다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성에서 발굴된 기와에는 삼국시대의 것도 있지만 대개는 통일신라 시대 것이었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 전반에 걸친 토기와 기와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통일신라 시대 월성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세기 말 6세기 초에나 이제 기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삼국시대 여기에서 나오는 삼국시대 기와는 백제와 고구려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궁전과 사원 등을 새로 지으면서 기와 제작이 국가적 차원으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통일신라 시대의 기와는 꽃을 피운다. 신라의 궁성인 월성은 서기 101년 파사왕 때 쌓기 시작해 935년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대대로 왕이 기거한 곳이다. 자연적인 언덕 위에 반월형으로 흙과 돌을 혼용하여 쌓았고 여기에 신라 역대 왕들의 궁성이 있다고 한다.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경주의 왕궁터 월성과 안압지에서는 수많은 막세 기와가 출토되었다. 통일신라의 수막세는 삼국시대에 유행한 연꽃무늬가 기본적으로 이어지지만 삼국시대의 꽃잎 안에 다시 잎이 장식되고 테두리에 구슬이나 작은 꽃잎이 첨가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연화문을 포함한 보상화문
인동문, 당초문 등의 식물 문양과 함께 그 사슴문, 기린문, 용문 등의 동물 문양, 그리고 비천문, 보살상, 불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롭게 문양이 표현되면서 기와 역사 속에서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통일신라는 궁궐의 확장을 통해서 왕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으며 사찰의 건립도 활발하였다. 때문에 기와의 종류와 문양이 다양해졌는데 자체의 문화를 토대로 하면서도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수용하고 당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등 동아시아 기와에 있어 단연 최고 수준이 되었다. 각 지방의 음식 맛이 다르듯이요. 각 지역별로 조금씩 그 기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기와를 제작한 시기 혹은 장인하고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궁이 자리한 도성의 기와를 모방해서 만든 지방의 기와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0년 경북 경주 건천읍 화천리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예정부지 발굴 현장에서 삼국시대 기와 가마터가 발굴되었다. 청동기 시대의 대규모 마을터와 함께 삼국시대 대형 기와를 제작한 대규모 기와 가마터가 나타났는데 경주 화천리 가마터 발굴을 담당한 영남문화재연구원. 가마터에서 발굴된 대형 기와들은 아직 그 용도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대형 기와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이 기와 전체 길이가 55cm 정도가 됩니다. 보통 경주 시내에 나오는 일반 기와들이 3cm 내인데에 비하면 아주 상당히 크죠. 이 정도 크기의 평기와는 2007년 토지박물관이 남한산성 내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에서 수습한 길이 64cm, 무게 20kg의 평기와에 버금가는 크기라 당시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다. 그 7세기 초 그 통일 직전 단계의 기와라고 판단되는데 아마 그런 이유는 함께 출토된 이런 막새 그 문양이 있습니다. 그 고신라 기와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같이 공반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7세기 초에 기와 가마터고 같은 유물이라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2007년 초대형 기와가 발견된 곳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 임금이 피신했던 남한산성의 행궁터 앞마당에서였다. 그 시대의 건물은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수습된 기와는 토지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깨지지 않은 완형으로 발굴돼 보존 처리를 마친 초대형 기와만 350여 점에 달한다. 보통 40cm 이상의 기와는 특대형으로 분류하는데 대부분이 50cm를 훌쩍 넘는다. 길이도 두께도 조선시대 기와의 2배. 크고 두꺼운 만큼 무게도 국내 최고였다. 기와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기둥도 흑벽을 사용해야 했던 국내 어디서도 보고된 적이 없는 초대형 기와. 한 1.5m 깊이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크기의 그 기와가 출토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조사에서 발굴된 기와는 약 700점 정도. 대형 기와만 제작했던 곳은 아니었다. 어떤 가마는 초대형 기와도 만들어내고 어떤 가마는 일반 기와도 만들어내는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초대형 기와 건물은 견고한 구조로 적이 지붕을 뚫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고 성의 핵심 시설인 무기 창고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초대형 기와는 뭐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그 전시기를 통틀어서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고 무거운 기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려준 지붕재 중에서 그 가장 크고 무거운 그런 소재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와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재화 기술을 우리가 이미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그렇게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기술적 발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라보다 앞선 백제는 기와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구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 건물은 아주 가는 기둥을 써서 촘촘하게 만들고 바깥으로는 기둥을 세워서 회랑과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이 신라 고구려의 건물과 구별되는 특징인 것이다. 또한 백제 특유의 지붕 구조인 하항식 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석가래 밑에 내려오는 하항이라는 재료가 기둥 위에 놓이면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처마를 길게 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백제인만의 기술이 집약된 것이 하항식 구조다. 이것은 신라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다. 하항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양식적으로도 아주 모양이 좋지만 기술적으로도 그러한 힘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술이 백제에서 사용됐다는 것은 백제 사람들의 기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때에 따라 기와의 문양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어우러진 다양한 방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는 것을 기와 그리고 건축 구조를 통해 볼 수 있다. 즉 왕궁의 모습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기술이 총망라된 예술과 과학의 집합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기와의 변화를 다양성 있게 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와는 건축물의 방수 역할도 했지만 건축물의 미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로도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와는 우리 한반도에서 실제 출토된 고고학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2000년 가까이 됩니다. 숨을 쉬는 거, 먹는 거, 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 주거 공간.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기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기와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도 이상의 고온에서 탄생한 매끈하지 않고 투박하지만 색상부터 소리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것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전통 기와. 한옥을 한옥답게 만들어주는 전통 건축의 백미이며 한옥의 활용 점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천 수만 장의 기와를 얹은 한옥의 지붕. 여기에는 전통 건축의 지혜가 켜켜이 스며 있다.